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충격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으로 연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해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개선책을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국민지원금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1조 원인데요. 지급 시작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4분의 1에게 2조 6천억 원의 지원금 집행이 될 정도로 속도는 낮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취지가 비슷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돕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과 편의점,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일단 이번 지원금은 세대가 아닌 인별로 지급이 되고요. 또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카드냐 지역사랑 상품권이냐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자신이 사는 세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급이 시작됐지만 시작되고 난 이후에 네. 논란과 반발이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보다 비싼 집에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느냐, 내가 상위 12%라고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구 기준, 직장 그리고 지역 건보료 책정 방식 차이까지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요. 먼저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이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9억 원이 넘어야 하는데요. 웬만큼 고가주택이 아니고서는 이 과세 표준을 넘기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지급 대상이 80%였는데 1인 가구와 이 맞벌이 가구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 8%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또한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2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은 월급이 520만 원이면 건보료가 19만 8천 원으로 대상이 되지만 같은 직장에서 2인 맞벌이일 경우에 한 명이 135만 원만 벌어도 건보료가 5만 원이 넘어서 합산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같은 2인 맞벌이 같은 경우에요. 월급이 327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의 취지도 좋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 결과로 효과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네. 지금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요. 지난 2년 동안 이번까지 5번이 지급이 됐습니다. 1차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됐었고 2차 때는 통신비와 그리고 아이돌봄 등의 선별 지원이 있었고요. 이 3차, 4차 때는 자영업자와 이 소상공인 지원이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런 혼선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합니다. 이 정부가 이의 제기를 폭넓게 인정을 하고 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요. 이 자체로도 이미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 판단이 고무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돈을 풀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번 일을 보면서 이 소득 상위 10%를 뺀 90%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100%로 바뀌었더니 아동수당
민주당 사태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 형평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행정력 소모 그리고 낭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번이나 지급될 동안 이 선별과 보편 논쟁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점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목인 것 같고요. 코로나19의 악영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다 겪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곳이나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던 지점이 이런 지점인데요. 네. 이전에도 비슷한 경우에서 교훈을 왜 못 얻었을까요? 이번에는 정책 이후에 수립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도 돈 얘기입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지난 한 해 쓰지 못해 남긴 예산이 9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게 있는데요. 걷어들인 세금에서 지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요. 지출 금액을 뺀 뒤에 중앙정부의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를 하는데요. 8개 구군의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은 4,095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6% 대구 시민 한 명에게 16만 8천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구군별로는요. 동구가 8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과 북구, 달서구 등의 순으로 평균 512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구가 8%로 가장 많았고요. 달서구가 3.7%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구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4,458억 원으로 8개 구군의 순세계 잉여금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규모였습니다. 김 기자 말대로 안 썼든 못 썼든 간에 어쨌든 예산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예산은 회계연도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순세계 잉여금은요. 집행기관이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입니다. 이 채무 상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연도 예산 세입으로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남은 예산은 다음의 예산으로 넘겨서 쓰고 있다면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거친 세금이 남는 만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구시는 이 코로나 사태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지 못해서 남은 점이 있다면서 그리고 남은 예산들은 전액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이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쓸까 하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에요. 남는 세금 돌려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또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주시도요. 해마다 불가피하게 남은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될 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이 부족해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 걷어들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남는 예산이 있다면 꼭 필요한 곳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없는 예산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이니만큼 어디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을지만 고민해서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당은 본선에 오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여권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표심을 듣게 됩니다. 10월 3일에 2차 선거인단 그리고 10일에는 3차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데요.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 투표를 하지만 50% 이상 득표자가 있으면 최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늘 15일에 경선 질출자 8명을 추리고요. 다음 달 8일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뒤에 본 경선을 벌여서 11월 5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민주당보다는 한 달 정도 늦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후보 등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과 ARS 투표를 통해서 다음 달 6일에 후보를 선출합니다. 네, 전대미문의 용어이긴 합니다만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와중에 20대 대선이 역대 어떤 대선 과정보다 부동층이 많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의견 유보 응답률이 32%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 6개월 전과 비교를 해도 10%포인트가량 부동층 비율이 높습니다. 아직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대선이 6개월 앞인데 부동층이 많은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도를 넘는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 할 거 없이 아직은 강력한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4대강이나 경제 민주화 같은 이 선거를 관통할 만한 대형 이슈가 없는 점이 부동층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임기 말인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요 40%에 이르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도 상당을 해서 정권 교체 프레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2월 첫째 주 조사를 기점으로 정권 교체론이 줄곧 우세하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분에 휩싸여서 이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표심은 무엇에 움직일까 이런 데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20대 표심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젊으면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성향은 일단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희석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다른 세대보다 탈이념화된 20대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영향인데요. 계획대로 방역과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면역 시기가 되면 눌렸던 소비 심리가 분출하듯 터져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 극한 상태인 자영업자 등의 분노도 조금 누그러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거나 집단 면역 달성 시기가 미뤄질수록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이 국민의힘이 반대급부를 얻을 가능성이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선판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급변할 것이고 여러 말이 오갈 겁니다. 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를 비방을 하고 이 상대의 비극을 활용하려 하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건강한 정책 대결이 시작돼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누가 뭐라 그래도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거티브로 관심 끌지 마시고 각 세대 그다음에 이념별로 본인이 꼭 뽑고 싶은 후보자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선명한 정책 좀 보여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인데요. 입지 선정 과정에서 나온 중재안 인센티브지만 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습니다. 도의회가 의견 없음이 어정쩡한 결론을 경상북도에 전달을 했고요. 경상북도는 이달 중순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 의회와 대구시는요,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을 지난 6월 말에 했고요. 행안부에 이미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의회가 이 결론을 내자 여러 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먼저요, 이철우 도지사가 이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서 군위군을 설득하는 데만 급급을 해서 이 다른 지역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합의만 한 거 아니냐, 이게 잘못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 이 공항 신도시 추진이 원활하고 또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지만요, 공항 관련 투자가 대구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또 대구 주변의 도시의 연쇄적인 대구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군위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 이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도의회의 이 투표 관련인데요. 공동 합의문 발표 당시에는요, 재적 의원 60명 가운데 53명이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 이번에 찬성도
반대도 모두가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합의문은 실명이었고요. 이번 투표는 무기명 투표였는데요. 그럼 그때 합의문에 서명한 의견은 무엇이며 이번에 무기명 투표한 의견은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창식 도의원은 이전 부지 선정 시 공동 합의문에 도의원 53명이 서명을 해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이번 투표는 기명 투표가 원칙이고 이 무기명 비밀 투표는 이 책임 회피용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의회 결정 이후에요. 김영만 군의군수는 올해 말까지 대구시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출발선을 지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암초에 만나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 합의와 조율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최근 끔찍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안은 허술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악순환을 끊기 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인 대구 여성의 전화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수영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저희들이 잊을만 하면 굉장히 놀라운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감금도 있고 성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이제는 대부분 익숙하기도 하지만 송 대표님께서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처음 데이트 폭력 얘기한 것은 2006년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 통계를 분석하는 가운데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이제 폭력이 너무 많고 이 상담 사례가 많아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제 명명하면서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이런 모든 폭력을 말하는데요. 데이트 관계라 함은 우리가 단순히 연인 사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좀 넓게 봐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관계나 뭐 넓게는 채팅이나 맞선 등에서 그 사귈 가능성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도 저희가 이제 그 데이트 폭력 관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렇게 그 폭력의 심각성이 지금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보다는 교제 폭력, 교제 살인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데이트란 말이 상당히 로맨틱하게 들려서 네. 오히려 폭력성을 중화시킬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고나 근거 건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치에 대해서 강 변호사님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이제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2017년에 14,000여 건, 2018년에 18,000여 건, 2019년에 19,000여 건. 이게 매년 한 1,000건씩 적어도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뭐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신고가 되지 않은 건수가 훨씬 많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배수에 가까울 것 같고요. 실제 사건 수는. 네. 통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특징적인 것은 피해자의 70%가량이 적어도 여성이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것은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네. 예, 젊을수록 가해자 수가 많은 경향을 띠고 있고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재범률인데 네.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무려 76%에 달하고요. 네.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분석해 보면 10명 중 적어도 한 8명 정도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네.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재범률이 76%면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훨씬 높은 네. 편입니다. 네. 지금 송 대표님, 지금 대구의 케이스,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슷한 네. 내용들도 있으실 텐데요.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하고 있는 건수 중에 데이트 폭력에 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해마다 이제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한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작년에 봐서는 한 14% 정도가 데이트 폭력으로 상담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범률이 많다고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20대 가해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을 때 10대, 20대, 30대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저희가 2017년에 이렇게 실태 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상담 사례도 보면 중장년층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도 또 되게 심각하고 또 잘 알려지지 않고 네. 피해를 얘기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서 말 못한 이런 사례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상담 보면은 N번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좀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도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사례가 대단히 많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건수 자체도 늘고 있고 20대 위주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40, 50대 중장년층의 비율도 여전히 상당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흔히 이걸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쉽게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상황, 그다음에 이게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짐이란 게 참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점점 확대 발전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먼저 어떤 조짐이 있으면 이런 조짐 이후에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혹시 뭐 인지할 수 있는 양상의 전개 과정이라는 걸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네, 이게 대단히 쉬우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데이트 폭력은 100% 아는 사람, 또 대단히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스스로도 폭력을 바로 인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데이트 폭력 관련 캠페인이 당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해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이 관계를 점검해봐야 되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데이트 폭력이 통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나 뭐 성적인 폭력이나 등등 일어나기 전에 통제의 단계가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통제가 왜 폭력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 통제가 연인 사이에서 서로 관심과 애정으로 이제 환원된다거나 보호돼야 될 사생활이 공유돼야 한다는 이런 이제 여러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통념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데 옷차림을 간섭한다거나 어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비난을 나한테 돌린다거나 네. 했을 때는 그게 데이트 폭력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관심에서 비롯돼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텐데 의견 제시가 아니고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라는 통제의 범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 느낌을 믿으라고는 네. 말씀이시죠. 법적으로 보면 변호사님 근데 이 정도가 시작되면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어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시점이 조짐이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협박, 폭행, 상해, 뭐 살인 미수 이런 이제 강력 범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경계는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지금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가 그 일을 당하면서도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를 못하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쭉 이게 있어왔던 이야기를 하실 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이때까지 그럼 가만히 계셨느냐? 네. 왜 그걸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꼭 드리거든요. 똑같은 행동을 제가 지금 당신에게 한다고 가정해 보라. 이게 과연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다 그러면 범죄가 맞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할 때 이 가해 행위를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하다라고 심리적 지배를 이미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 뿐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경계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책 가해자다. 네. 이 일을 야기하게 한 사람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경계를 혼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런 화를 내는 것도 내가 뭐 이 화내는 일에 단초를 제공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서 한 건 두 건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것을 흔히 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이 특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데이트 폭력은 뭐 말씀드린 대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지하는 데도 오래 걸리지만 드러내는 데도 오래 걸리고 또 주변의 반응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폭력으로 인지하기보다 주변에서도 뭐 사랑 싸움이라거나 뭐 어떻게 좀 둘이 잘 해봐라 아니면 너한테도 잘못이 있네 이렇게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위축되거나 아까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본인이 뭔가를 잘하면은 변화될 거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 중요한 특징은 이게 사랑과 폭력이 사실은 공존해 있기도 한 거예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습니다라는 되게 유명한 시가 있는데 저녁에 되게 심각한 이제 폭력이 있고 다음 날 나에게 꽃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게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폭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사랑으로 치환된 혹은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또 해서 무마시키고 하면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피해자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이 뭐 싸울 수 있지 이런 건데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연애하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싸우지 이런 반응을 보이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인들의 반응이 사실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게 네 잘못이 아니고 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소개시켜주거나 같이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벗어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변호사님,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네. 이 처벌의 강도가 세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도 힌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사자가 가해자가 스스로 정말 이게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그저 좀 너무 강하게 좋아했을 뿐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도 많이 실제 경우에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그야말로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그런 가해 행위가 있었을 때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내가 저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반복뿐만이 아니라 점점 강도가 세지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 심리적 기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제가 물론 가해자 쪽 변호도 해봤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사회적 열등감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밖에서는 굉장히 열등감이 강한데 그 열등감을 찾고 싶은 마음에 만만한 상대에게 가해 행위를 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자존감을 누름으로써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럼 겉으로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지배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고분고분하게 되면은 또 이제 애정 반응으로 넘어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과한 요구를 하거나 과한 지배를 해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세게 억압을 하게 돼 있고요. 이 굴레가 계속되면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가해 행위가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원래 한번 했던 사람들이 재범을 하게 되는 기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는 물론 예전에도 이랬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던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빈도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있을 텐데 대표님 보시기에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통계를 볼 때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면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통계를 봐야 되는데 단순히 통계가 높아져서 지금 더 심각해졌다,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이제 높아졌고 이것도 폭력이 된다는 것을 이제 피해자도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고율이나 뭐 상대 건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볼 통계를 단순하게 볼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가해자 쪽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열등감이 다르게 왜곡되게 표현된 기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왜 주목하고 계신 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좀 이제 반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법이 좀 약하다. 소위 이게 왜 처벌 수위가 약하냐? 처벌을 좀 강하게 하면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일선에서 느끼는 바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범죄 욕구를 억제하겠다 이런 저울질하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과 범죄를 했을 때 얻는 나의 어떤 쾌감 두 가지 사회에서 어떤 저울질을 해서 더 무거운 쪽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가해자들은 대부분 그 저울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없고 아무리 벌이 강하게 돼 있어도 걸리지 않으면 없는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여성을 강하게 억압하면 협박을 하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하면 결코 자신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강력해져도 근원적 처방이 없이는 이 사람들의 심리 기제를 분석해 봤을 때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지배적 성향을 가지는 범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벌과 자기의 범죄의 이익 이것들을 저울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어떤 상식과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네. 벌만 무겁게 하면 이 범죄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최근에 발생한 강력 데이트 범죄를 보면 이 범죄 가해자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당사자 이외에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충동적으로 일시적인 화를 못 참아서 한 행동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어떤 복수 행위 자체에 자기의 그 쾌감을 느끼는 네. 그런 쪽으로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한 처벌해도 네. 예를 들면 징역형이 강해도 네. 그 이후에 반복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처벌이 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더라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피해자다.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나와서 또 이렇게 추적을 하고 주소를 막 알아내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아까 잠깐 전조 증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단계에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만이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어떤 처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요정 처방에 그치는 것이고요. 네. 전조 증상 조금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2018년도에 체크리스트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고가 될 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부당하게 비난한다. 둘째는 누구와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한다. 셋째는 휴대전화와 문자 내역을 수시로 체크한다. 4번 연락이 닿지 않으면 화를 낸다. 5번 폭력 성향을 내면서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그다음에 여섯째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지나치게 자기 취향을 강요한다. 일곱째는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계속 요구한다. 여덟 번째가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적인 건데 네.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이 말은 거의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소위 네. 그런 어떤 핵심 전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이제 봅니다. 그건 또 뭐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연인 관계나 데이트 관계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되게 사회적인 이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개인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 사회 인식이나 통념이 그대로 이제 반영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성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고 사실 그리고 그 역할이 규범화되어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 규범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폭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남자가 그러니까 상대가 화낼만 하네. 그 정도는 네가 좀 잘하지. 뭐 이런 이제 비난이나 그리고 아이고 여자가 애교가 없어가지고 좀 더 살갑게 굴지 뭐 이런 일들에서부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이트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이제 그 이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폭력 피해자들이 70% 이상이 이제 여성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이게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평등
평등하고 이런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질수록 이런 폭력 또한 이제 없는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단히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여성과 성적인 어떤 평등함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사회적으로 성숙이 안 되면 네, 이런 데이트 폭력이 배양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양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피해자가 70%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더 될 줄 알았거든요, 여성 피해자가. 근데 70%고 남성 피해자가 30% 정도로 집계된다는 거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비율이 오히려 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30%의 남성 피해자들은 어떤 경우인가를 나중에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끊어내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끊어내면 전개 과정을 막을 수 있는데 처음에 전조 증상을 용인했을 때 점점 증폭되고 확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뭐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또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데이트 폭력은 나타나는 행위보다 그 관계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관계가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 여러 사람들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관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이제 그 사랑과 애정 간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이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폭력이 발생했을 때 끊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 가해자를 의존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심하게 고립되어지는 그런 단계들도 또 거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폭력은 더 심화되거나 강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폭력적인 행위로 오면 금방 끊어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작을 하니까 네.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피해자가 용인하는 분은 없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감각해지시는 거죠. 그리고 네. 심지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내 탓이야라고 자책하게 되는 순간 또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면 옆에 사람들이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신고를 잘 안 해요. 네.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어렵게 그것도 마음 먹는데 몇 달이 걸리거든요. 오셔서 제가 변호사로서 애걸복걸을 해도 안 하십니다. 그 정도로 심리적 지배 상태가 아주 견고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분석을 좀 해보면 처음에 가벼운 가해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사람인지라 반발심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맞받아치게 돼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가하는 거죠. 이거 다 너 탓이다. 네가 행동을 잘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 잘만 하면 나는 사랑을 줄 것이고 못하면 난 때릴 거다. 소위. 이제 이런 일이 되면은 조금 지나면 이게 무기력해져요, 여성이. 그러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반항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 내가 잘하면 사랑이 오고 못하면 맞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가해 행위가 왔을 때도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지. 이쪽으로 심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결국 쭉 지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 행위가 더 세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임계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심각한 몸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병원에 가야 될 만한 어떤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또 폭발을 하게 돼요. 응축된 분노가 여성이. 근데 폭발하게 됐을 때는 갑자기 또 잘해줍니다. 굉장히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살한다고 위협도 하고 너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 다시 마음이 또 약해져서 아까 처음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굴레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들에서 비교적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는 사례들을 보면 경제적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가해자가 여성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동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동거를 하면 가해 행위를 항상 노출되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혼전 동거를 하는 상황에서 남자는 마땅한 수입이 없고 여성은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계속 빌렸다가 이제 갚으라고 하면 때리고 이런 일까지 보통은 심리적 지배가 완성되면 경제적 지배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담을 해서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해드려도 그 남성을 잘 구슬리고 내가 잘 해주지 않으면 이 돈을 못 받는다.
소송을 해봤자 저 사람은 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잘 대해줘서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돼 있다 보니까 법적인 액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해봐야 손해고 네. 여러 가지 불편함만 초래된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 가족 여성연구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던 상대방과 결혼하는 사람이 여성 비율이 45%나 된대요. 이런 시작은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곧바로 가정 폭력으로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아동 학대 또 일어날 테고. 네. 이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 사실은 처음에 데이트 폭력의 초기 조짐을 차단하고 네. 끊는 건데 네.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런 악순환들이 이 연쇄 고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근데 결혼이 달라지지 않고 또 그 상황에서 애가 생기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자녀가 이제 태어나도 또 달라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가정폭력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도 실태 조사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비율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2~3%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이제 현장에서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게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 자체를 사실은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 이제 내담자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혹시나 망치게 되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고 처벌받게 했을 때 뭐 이런 부담이나 이런 이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이런 거 이제 염려죠.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누가 말을 한다는 거, 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실은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들어주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신고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네. 이런 질문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을 때 수사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오히려 뭐 언론에도 난 이야기지만 인기 많아서 좋겠다. 아니면 실제로 뭐 언론에 난 이야기지만 앞날이 창창한 뭐 학생인데 그 인생에 정말 빨간줄 긋고 싶나 이런 이야기를 피해자들이 직접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그 신고를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지만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성적 평등에 대한 그다음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서 주변에 얘기를 해봐야 신고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별스럽게 너 왜 그러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 누가 나서서 신고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처벌관이 지금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말씀 주실 때 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 라고 말씀을 주시고 미리 막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법적의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당장 내가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네. 그래서 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기가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법률가 전문가나 어떤 상담가의 도움을 전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다음 단계를 이제 밟아 나가면 뭐 임시로 이제 그 사람들과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연락을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지금 대단히 미비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처벌 현황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떤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특별히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지만 형법으로 다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협박, 폭행, 감금, 상해 이런 것들로 다 처벌은 될 수 있는 행위들이고 지금 이제 실제로 근데 이제 CBS 노컷 뉴스에서 이 판결문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의 데이트 폭력 관련된 판결문 80건을 이제 입수를 해서 어느 정도로 처벌이 실제로 판결이 났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집행유예를 받은 게 한 40건, 실형 선고가 30건, 벌금이 8건, 무죄가 3건 이 정도라서 집행유예라 하면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뭐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는 말은 당장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2년 동안 지켜볼 테니까 네. 죄를 짓지 않으면 그냥 형벌을 안 받는 것으로 해주는 제도를 말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벌을 안 받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80건 중에 실형받는 건수가 31건밖에 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봤을 때는 잠재적인 범죄자,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자로 가는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단순히 지나가다가 뭐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대 때리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차원에서 처벌을 하느냐. 같은 폭행이라도 네. 조금 더 상습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다면은 형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된 거는 분석을 해보면 이유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합의가 되면은 드라마틱하게 형을 감형해주거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전과가 많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다른 일반 폭력 사건과 데이트 폭력 사건을 비슷하게 그냥 처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면은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범죄 신고가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범죄 신고를 해도 법은 아주 멀리 있고 공권력도 멀리 있고 가해자는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격리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약간의 약식 처벌을 받고 강하지 않은 처벌을 받고 보복을 마음먹고 가족까지 살해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 어지간히 이 결심이 큰 피해자 아니면 신고를 누가 한번 엄두를 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가 훨씬 더 보완이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분류되는 이런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촘촘하게 처벌이나 입법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일들이 좀 미연에 방지되고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네. 저는 그 지금 20년 만에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저희가 이제 그 처벌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문제가 반의사 불벌죄가 여기 안에 들어갔다는 건데 네. 데이트 폭력도 이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합의하면은 감량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가해자에게 정말 책임을 물어서 그것들을 처벌할 수 있고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안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 우리 사회가 뭐 성폭력 피해자나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가 낙인 찍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가해자를 낙인 찍히는 사회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정말 했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정말 이게 정말 잘못된 걸 우리 모두가 같이 인식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대단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형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해서 퍼져 있는데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이 통합적인 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데이트 폭력 범죄를 더 가중 처벌하는 수준으로만 특별법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하등이 실익이 없는 것이고 네. 사실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한 형벌을 줄 수 있는 행동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그 양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처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가중 조항을 만들어야만 지금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 처방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특별법을 만들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쨌든 내가 범죄를 당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맞았다는 뭐 욕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지 못하고 주장만 한다면은 결국 처벌이 되지 않겠죠. 네. 근데 이런 어떤 증명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범죄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한해서는 그런 소명의 정도를 좀 덜어주는 혹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추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이 있을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피해 회복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민법 세계의 대원칙은 피해를 본 만큼 그 양만큼 손해를 배상해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손해를 받은 뭐 병원비라든지 뭐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이런 것들의 곱하기 뭐 5배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어떤 대폭 피해액을 늘리는 조항, 이건 법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의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데이트 폭력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의 과거 범죄 전력을 조회해주는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범행이 일어났을 때 분리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네. 임시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분리했을 때 이 여성이나 피해자를
잠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전혀 없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시분리제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데이트 폭력은 왜 없냐면 아니 헤어지면 되잖아. 네. 이런 인식을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전동거 이런 사안에서는 여성의 집에서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알고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분리하지 않으면 전혀 실익이 없다. 신고한 뒤에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 번 접근할 때마다 얼마 뭐 집에 한번 두드릴 때마다 얼마,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배상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민법의 세계에서는 네. 지금 특별한 제도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돈 이거 무시하고 그냥 계속 연락하고 쳐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로 보호명 뭐 어떤 임시 분리를 어기는 것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신설돼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지금 경찰 신고한다거나 이랬을 때 주변에 알렸을 때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안전을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피해자가 지금 안전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분리해서 이제 쉼터에 입소하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원 진료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정신과 진료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좀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안전 이별이란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별하려면 큰 맘 먹어야 된답니다. 잘못 이별했다가는 그런 이런 데이트 폭력 상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만약에 폭력적이나 헤어진다고 나 죽어버릴 거야.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위협적이거나 작은 폭력을 동반한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대처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항상 뭐 방송 때마다 뭐 이렇게 상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증거 수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사람이 알고 내가 알아도 판사님이 모르면 이건 없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네. 증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 상시 캡처를 해놓고 뭐 전화 녹음도 상시해놓고 심한 분들은 동거하는 원룸에 CCTV를 몰래 설치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네. 물론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폭행이나 가해 행위에 노출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거 수집을 하지 않으시면 적어도 이제 장기간 동안 증거 수집을 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몸에 상처가 있다고 해도 그 상처를 내가 소위 말해서 참 억울한 이야기지만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지 그 사람이 때려서 난 상처인지 이거를 상대방이 부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을 반드시 하시고 상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실 때는 제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으로 쭉 풀어내시려고 하면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응축된 감정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말문이 턱 막힌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두서가 없고 자기도 자기가 헷갈려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반드시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역사적 시간 순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의 기억을 위해서도 권유드리고 나중에 법적인 액션을 위해서도 그런 연대기가 있는 상황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도움을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신청받고 금지를 명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접근 금지 가처분은 사실 이제 법원의 네. 민사 소송 절차와 같이 이렇게 법원에 소재기를 하는 형태가 되고 보통 통상적으로 뭐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 달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네. 이제 보통 우리 부부 관계에 있는 그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 임시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찰에 조치를 하면 경찰이 법원으로 뭐 검사로 이렇게 청구를 해서 결국 피해자 보호 명령, 임시보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이건 상당히 신속합니다. 비교적 네. 그래도 한 열흘 내외 정도 제가 해보면 그런데 요 제도가 지금 데이트 폭력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단체에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없나요? 단체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쉼터에 이제 입소하셔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단시간 내에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것 또한 이제 피해자들이 본인의 삶의 터전을 본인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여서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직장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느낌을 믿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렇게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메모를 한다거나 일기를 써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날짜와 장소나 이런 것도 조금 메모해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주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반응이 그러하지만 그래도 주변인한테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뭐 사건을 했을 때 증인이나 증거로 이렇게 좀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해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들을 말씀들은 많지만 오늘 말씀 중에 못다하신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제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먼저 송경인 대구 여성의 전화 대표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성 폭력은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여성들을 좀 살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저희도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가 지지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더욱 많은 고민과 보완 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님. 주변 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누구나 이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왜 헤어지지 못하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이런 가해 행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래를 걱정해요.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손해를 너무 많이 입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오히려 해주거든요. 근데 그건 심리적 지배를 당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증상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지. 정신이 나갔다라고 해서 막 박해를 하시면 오히려 더 도망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변 분들께서는 당연한 증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그 어떤 이유로도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으로 때리는 태형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법의 이름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가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주변 사람까지 살인으로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송경인 대구 여성의 전화 대표,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의 뉴스를 독점한 사건은 이른바 고발사주와 이재명 표적수 사건입니다. 모두 검찰과 관련된 보도들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어찌 보면 영화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이 규명돼야 하지만 드러난 사실들로만 볼 때 언론은 합리적인 의심의 방침을 찍고 있습니다. 공적인 권력의 행사는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방식으로 빛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부자들의 은밀한 거래 행위일 뿐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찰은 자신들이 정치적 중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듣고 깜짝 놀라는 본분에 충실한 검사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말씀 곡해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